게스트로 이분 모셨습니다. 엑스파일을 처음 폭로하셨던 장성철 평론가님 모셨습니다. 저기 저 평론가 말고 네. 대국 가톨릭대 특임 교수. 약간 명함도 받았는데. 해주시고요. 네. 요즘 전 국민의 99%로부터 욕을 얻어먹고 있는 장성철입니다. 아니 욕 안 하는 거 1%는 누구야? 저희 가족들과 저를 아는 분들과 윤석열 후보는 어쨌든 지지율을 기반으로 출발한 후보기 때문에 이 지지율 연동해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정책 위상에 대한 평가가 연동될 수밖에 없는 회로에 놓여져 있는데 윤석열의 지지율이 빠지는 추세, 이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후보를 지키고 있는 가장 강력한 지지 기반은 지지율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세력은 없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나는 누구와 어떤 사람들과 같이 정치를 하겠어요 라고 밝힌 것도 없어요. 정책도 얘기한 거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뭐겠습니까? 그래, 윤석열을 통해서 정권 교체를 해야지 라고 할 텐데 아니야, 윤석열을 통해서 정권 교체를 못할 수 있어 라는 의구심이 드는 순간 지지자들은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그냥 15%라고 계량화되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추세가 계속 하락 추세가 나오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양자 대결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이낙연과 윤석열, 이재명과 윤석열, 이런 것에서 계속 지는 걸로 윤석열로는 정권 교체를 할 수가 없어 라는 판단이 꾸려지면은 지지율은 급격하게 빠질 거다.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은 탄력성이 없어요. 정치를 해온 분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되게 화려한 포장지를 갖고 있는 선물을 받았어요. 그 포장지를 열어보니까 안에 내용물이 별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거는 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상황이다라고 봐요. 겉만 화려한 포장지, 그래서 안에 내실을 같이 방송하기 싫다 그랬잖아요. 똑같은 얘기? 겉만 활용 포장지를 딱 정리해 주시네. 이하 동문 하시면 그러니까 돼요. 이하 안에, 동문. 네. 안에 내용물을 본인이 잘 챙기고 그러니까 준비해야 된다.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그 안에 내용물이 있을 가능성. 지금 말씀 잘하셨어요. 준비해야 된다. 이게 제일 한심한 상황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로 보면 풀어주세요. 쉽지가 않다. 쉽지 않다. 네. 왜냐하면 얼마 전에 노란색, 황색불이 들어왔어요. 지지율이 빠지고 본인이 6월 29일 날 저는 정치를 하겠습니다라고 선언했어요. 근데 7월 2일 날 장모가 법정 구속당했어요. 이거는 본인의 출마 명분, 공정, 법치, 정의, 이것이 완전히 깨져버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러면은 어떻게 참모들을 잘 보강해서 대응을 잘 해야지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 캠프에서 누가 어떻게 조언을 하고 결정을 내리는지 아무도 몰라요. 대선 과정 중에 캠프는 정말로 중요해요. 거기서 어떠한 메시지를 낼지, 어떠한 행보를 해야 될지, 그 행보에 가서 누구를 만날지, 이런 것들을 다 계획적으로 정리해야 되거든요. 2, 3개월치를 딱 스케치를 그려놔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저는 되게 위태롭게 보는 쪽이다라고 말씀드려요.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캠프의 맞지? 어떤 무능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한 얘기 하시죠. 일단 저렇게 나오니까 할 말이 없어요. 다 맞는 얘기거든. 네. 이게 바람이 없는 문제도 있는데 저런 캠프가 옛날에 한 번 있었어요. 언제였냐면 2012년 대선 때 안철수 캠프. 금태섭 의원이 얘기하잖아요. 회의를 다 끝냈는데 어디를 갔는지 모르겠는데 내용이 다 바뀌어서 오는 그 비선 캠프가 따로 있었다는 거거든요. 지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도 자기가 정말 믿는 식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쨌거나 기술자로 데려온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근데 저 기술자들이 내 간을 빼먹으려고 하는 건지 나를 도우려고 하는지 구분이 안 돼.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정치력은 내가 갖고 있는데 돈은 부인이 갖고 있어. 그러니까 뭐 이만저만 해갖고 뭐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3천만 원 결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오케이 고. 이게 안 돼요. 안내를 안 들여다봤지만 눈에 보이는데 금전 문제와 관련돼서 부인이 포기했을 가능성이 내가 보기엔 없다. 그렇게 된다면 그 캠프라는 것은 의견이 이 회의 안에서 돌아가는 건지 따로 있는 소위 말하는 이 변호사 검사 그룹에서 결정하는 건지 돈은 부인하고 이야기하든지 이런 것도 정리가 안 되는 상황이라서 이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욕을 혼자 먹을 마름이 한 사람 필요한데 박계무샤 지난주에 얘기했던 박계무샤이기도 하고 헤드 코치이기도 하고 모든 욕을 혼자 다 먹고 모든 결정을 후보 모르게 내가 맘대로 했습니다라고 따기 맞고 다닐 사람이 필요한데 그것도 없고. 저 의사진행 발언하는 걸 하면 안 될까요? 좀 이런 얘기들은 제가 한 번씩 지금 읽어주세요 진짜. 누군가 나는님이 장성철 교수님 괜찮네요. 지금까지 김 작가님이 말씀해왔는데 말씀 잘하고 논리도 좋고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예. 내 댓글은 내가 몇 명을 풀어놨는데 좋은 거 있어 안 써줘서 그렇지. 교수님이 정리를 해주시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캠프 상황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캠프의 상황실장 역할 같은 캠프 총괄하는 분이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이에요. 전 이 인사부터가 대단히 잘못됐다고 봐요. 대단히 능력이 좋고 성품 정말 좋은 분이에요. 국회의원에서도 되게 그분 좋아하는 분 많아요. 그분 예산실장 했습니다. 기재부 2차관 했어요. 국무조정실장 했어요. 이분을 처음에 영입을 할 때
당신이 나의 정책을 좀 총괄해줘 라고 하면서 캠프로 모셔왔어요. 근데 그분은 대선 캠프의 정책 총괄을 할 만한 역량이 없다고 봐요. 왜냐, 예산실장이나 기재부 2차관 김성애 대변인 더 잘 아시겠지만 이분들은 각 부처에서 오는 여러 가지 계획들을 자르는 거예요. 새로운 계획들을 만들어가지고 치고 나가는 그러한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또 실패했다. 그렇죠. 대선 캠프는 그래야 돼요. 자, 우리가 지금 문재인 정권 반대하지? 대안으로 뭘 마련해야 돼? 새로운 아이디어 빨리 내놔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스타일이 아니다라는 거. 거기까지 말씀하시고 진 작가님 얘기해 주셨죠. 갑자기 네. 그 윤석열 씹는 분위기로 좀 가고 아니, 저는 초치는 분위기로 좀 가고 하신 것 하셨으면 같고 좋겠다라는. 그러니까 막 뭐 잘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 같은데 난 그런 캠프를 어떻게 꾸리고 이런 건 잘 모르겠고 좋은 인선인지 나쁜 인선인지 그 기준이 또 따로 있다고 보지는 않고요. 지금 저는 문제로 지적하는 게 뭐냐면 일단은 첫 메시지를 낼 때 자기가 밖에 있을 거면 중도층을 포괄해서 가야 되는 건데 이게 보수 일색으로 좀 가버린 거예요. 거기서 확신을 못 준 측면이 있겠고 그 다음에 통합의 메시지를 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정권이 계속 갈라치기 편가르기를 했기 때문에 통합의 메시지를 했는데 반문으로 나서버린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사람들이 이건 뭐야 우리가 좀 기대한 건 좀 다르네 라는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지금 얘기한 게 그 감독 문제예요. 김종인 위원장이 딱 얘기를 했는데 감독이 하나 있어야지 감독과 선수를 같이 겸할 수는 없지 않냐. 근데 그 상황을 얘기한 것 같고 굉장히 김종인 위원장이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뭐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사실 윤석열 총장 만나고 그 다음날 같은 장소더라고. 근데 여기서 급질문. 성산동 안 오면 안 만난다고 했잖아요. 아니 점심 먹자고 그러는데 아니, 성산동에서 뭐 만난다고 했잖아요. 아니 성시하다고 오면 만나는데 네. 점심 먹자고 그래가지고 식당 자기가 예약해놨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디서 만났습니까? 그래서 동네. 그래가지고 외교부 뒤편에 어딘 뭐 아, 식당인데 성산동 마포구들 관내를 벗어나셨네. 그분이 먼저 얘기한 건 전화하셨어요. 그냥 뭐 이렇게 복잡한 얘기가 아니라 중앙일보 컬럼을 지인들이 자꾸 보내줬대요. 그래서 감사하게 읽었고 그 다음에 검찰개혁 국민에서 지지해줘서 고마웠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 밖에도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했고 법처랑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 얘기를 공도포차 와서 처음 하셔야 되는데 한판 승부에서 너무 많이 하셔갖고. 거기서는 근데 한판 승부에서는 안 물어보더라고. 진짜 중요한 얘기는 법처랑 뭐 이런 얘기들은 김종인 위원장은 누가 전화 와서 만났습니까? 원래 우리는 서로 그 가끔 전화 두 분이? 통화를 두 분이? 석 달에 한 번, 넉 달에 한 번 정도는 두 분만 만났어요? 그러면 김종인 위원장. 윤석열에 대해서 뭐라고 코멘트 하셨어요? 윤석열에 대한 코멘트라기보다도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감동 뭐 이런 얘기 뭔가 좀 정리가 좀 필요한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특별하게 윤석열 얘기는 많이 안 했어요. 근데 하나는 뭐냐면 적대적이거나 그러진 않아요. 네, 그러면 척척 선생님 보시기에 김종인 위원장이 생각하고 있는 왜 50대 경제 전문가 뭐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제 느낌이 뭐냐면 사실은 윤석열 총장한테도 뭐 이거저거 다 물어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이제 그 수사의 뒷얘기들, 그 다음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 만난 얘기들, 그 뭐 표창장 어떻게 됐냐, 뭐 그런 얘기들을 좀 들었고, 근데 민감한 질문을 한번 피해가는데 제 느낌은 뭐냐면 국민의힘에 바로 입당하는 건 좀 아니다 이런 느낌이었고, 그 다음에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좀 그림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 경선을 하고 밖에서 또 경선을 해서 이거 전체를 해주는 커다란 판을 짜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저도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척척 석사님이 윤석열과 김종인을 만나서 들으신 이 빅피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김종인 박사가 지금 딱히 윤석열 후보한테 악감정을 갖고 있지 않을 거라고 저도 말씀 계속 드리는 건데 예전에 내가 너 도와줘서 제3지대 같이 해볼래라고 했을 때 싫어요 딱 찬 거 아니에요. 말든가 한 거고 이준석 대표가 됐고 이준석 대표가 기본적으로 김종인 박사하고 소통이 되고 그러면 대선 큰 그림 그릴 때 역할을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이미 본인이 국대 감독으로 있다니까 그 국민의힘 대표 감독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모든 게 너그러워지는 거예요. 뭐. 본인 명예 감독이다, 총감독이다. 그제 뭐 최재형이 올라오던 윤석열이 올라오면 내가 그 사람 데리고 내 대선 공약 만져서 내가 너 갖고 있는 거도 5% 얹어갖고 내가 너 대통령 만들어줄게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김종인 박사의 틀에서 보면 그게 어느 진영을 지지할지도 사실은 나는 알 수 없다고 봐요. 어쨌든 마지막에 네. 올라온 사람 지지한다. 제 느낌은 하여튼 여건은 아닌 것 같고 이쪽 생각을 좀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확정된 건 아니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쪽에 바깥의 선수들하고 이쪽 선수들이 뭐 나중에 합치면 된다 이런 말씀하시지만 그러니까 여기에 기저에는 내가 1980년대부터 추진해보고 싶었던 경제 민주화를 이번엔 정말 말 잘 들을 놈, 이해할 놈이랑 해서 이루어보겠다는 본인의 어떤 면에서 꿈, 어떤 면에서는 아집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김종인 본인은 이걸 먹으면 또 국민들이 다 먹어주게 생각하고 있지만 국민들도 그 사이에 또 많이 진화를 했어요. 이게 2012년이라면 본인 원하는 그림을 짝짝짝 가서 5% 딱 붙여갖고 대권 만들 수 있을 것 같지만 막상 해보면 또 달라요. 김종인 위원장님께서 헌법 개정 얘기 안 하시던가요?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이거 가지고는 우리 사회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잖아요. 윤석열 총장이 후보가 그걸 거부했다. 김종인 그 얘기는 위원장이 아닌 것 같고 내가 듣기로는 원래 이제 만나기로 했는데 윤석열 총장 측에서
그거를 연기를 했대요. 연기를 해가지고 좀 약간 거기에 화가 났다라고 좀 들었고요. 뭐 엄청나게 이런 구체적인 얘기를 가지고 조율하거나 이런 단계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분이 이제 하나는 경제민주화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 권력구조 개편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아직 87년 체제인데 한국 경제가 이렇게 발전했는데 안 맞는다라는 거고, 근데 누구도 이 얘기를 안 꺼낸다 지금. 그 김정인 위원장이 생각하는 개헌은 어떤? 내각제 같아요. 내각제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대선 후보 간별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간별을 하는 거죠. 자, 너 저기 5년 이거 다 하지 말고 2년만 하고 내각제 개헌해가지고 내각제로 갑시다. 이런 식의 나의 제의를 받아들일래? 안 받아들일래? 받아들이면 너 내가 대통령으로 밀어줄게. 민주당이 그걸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에휴, 그거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실현이 좀 힘들지 않겠어요? 만약에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제 상상인데 민주당의 친문 핵심들이 원하지 않는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 후보가 됐어요. 그러면은 친문 세력 왜 웃어요? 예? 친문 핵심이 없다고 내가 초치면 이런 느낌이겠구나 혼자 생각하고 있었어요. 나도 그렇게 진지하게 잘 찍거든. 되게 소울메이트 같은 느낌이에요. 왜 초를 쳐? 잊어버렸잖아. 친문 핵심들이 거부하는 아니 반대하는. 웃으면서 초치잖아요. 지금 이재명 후보가 되면 민주당이 깨져서 내각제로 갈 것이라는 얘기를 지금 웃으면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시나리오죠. 이재명이 됐어요. 그러면은 친문 세력들은 큰일 났다. 이재명이 우리를 다 그냥 쫓아낼 거다. 자기 사람들로 권력을 다시 꾸릴 거다. 그러면은 우리는 권력 기득권 놓치기 싫어. 그럼 뭐를 해? 내각제 개헌. 왜냐? 우리는 다수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고 국민의힘과 같이 합의를 하면 개헌을 할 수 있어. 그러면은 우리가 의회 권력을 잡고 있기 때문에 내각제에서 수상을 우리가 배출할 수 있고 우리는 권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 라고 상상할 수도 있다. 이재명이 너무 미우면. 상상이죠. 불가능하다. 그다지 개연성은 아니 뭐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대단히 개연성이 떨어지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정치는 뭐든지 이렇게 좀 상상해봐서 우리가 A, B, C, D 해가지고 다 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 그냥 엘리트들의 망상이라고 생각해요. 이 나라 이거 엘리트예요? 아니 그러니까 망상을 하시는 교수님은 거기서 아니 망상이라는 말에 꽂혀야 되는데 엘리트란 말에 꽂혀. 아니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님의 망상을 한다는 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뭐 그 김종인 위원장이 됐든 누가 됐든 그러니까 이 사회의 소위 말하는 엘리트라고 불리는 층들이 야 이거 민도가 너무 높은 민주주의로는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해갖고 뭐 5년에 한 번씩 갈아치는 방식으로는 뭐가 되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뭔가 우리들끼리 우아하게 와인을 마시면서 뭔가 합의를 하면서 막 이러는 민주주의가 되게 하고 싶은 건데 귀족주의다. 예? 귀족주의다. 뭐 이제 그런 생각들이 본인들 머릿속에 있는 건데 국민들이 지난 70년 동안 직선제로 갈아치우는 효능감을 받잖아요. 이게 재밌거든 지금. 이거 재밌는데 뭔지 모를 복잡한 제도로 가는 개헌을 시도한다? 뭐 저는 일부 호남을 포함해서 그렇게 해서 뭐 우리 엘리트끼리 정치해봅시다라고 마음이 헷가닥하는 사람은 있을 텐데 전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서 어려워질 것이다. 나중에 또 내년 또 2월달 되면 장모가 여기 나와서 한번 얘기한 게 맞았구나. 다시 한번 초청하자. 그럴 수도 있다. 자, 그럼 현안. 네? 한겨레 TV가 쇼핑몰을 열었다고요? 마켓하니? 마켓 하니가 잘 되면 제 출연료 올라갑니까? 저 아시죠? 저 까칠한 거. 제가 앞으로 지켜볼 테니 좋은 물건 많이 파세요. 주소창에 마켓하니.com 치고 들어와 구경하시고 좋은 상품 있으면 구매도 부탁드립니다. 좀 도와주십시오.